네,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엘TV에 찾아주신 윤혜준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았는데 제 네네. 주변 지인들한테 우선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가능한 시술이 뭔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방송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바로 해야 되니까 네. 평일에 퇴근을 하고 시술을 하거나 약간 그런 짬짬이 시간을 틈새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다들. 그래서 다음 날에 바로 일상생활을 해도 좀 티가 안 나거나 멍이 안 들거나 붓지 네. 않는 시술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엄밀히만 하면은 완벽하게 티가 안 나는 시술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의 기대하시는 예상하시는 그런 거는 아마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될 거고요. 멍 같은 게 없어야 될 거고요. 눈에 띄는 붓기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타겟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겉으로 뭐 멍이 들거나 막 그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약간의 얼굴에 홍조나 붓기 같은 것들이 조금 살짝 있을 수 있지만은 약간 얼굴이 부은 정도로 느껴지거나 그렇지 막 심하게 막 달덩이처럼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 뭐 슈링크나 올리지오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짬짬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때도 심지어 할 수 있을 그런 시술일 것 같습니다. 스킨 보톡스도 그렇게 짧게 끝나나요? 스킨 포토스는 근데 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날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런 자국 같은 것들이 신경이 쓰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티가 안 나야 될 상황이라면은 조금 어렵고 이제 그래도 뭐 퇴근하고 다음 날에 출근해서 뭐 약간의 좀 자국 정도 있는 거가 괜찮으시다면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리쥬란이나 그런 주베룩 같은 콜라겐 생성해주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스킨 부스터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필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앞 볼륨이 없어서 앞광대에다 필러를 놓는다던가 네. 뭐 이런 이마나 그리고 콧대나 그런 것들 필러 넣는 건 얼마든지 자국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히 보톡스도 별로 멍이 그쵸? 안 들겠죠? 네, 보토스 너무 당연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뭐 이마, 미간, 그리고 턱 보토스, 눈가주름 그런 것들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뭐 잠깐 짬짬이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도 퇴근하거나 점심시간에 해도 충분히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날에 전혀 무리 안 갈 것 같고. 네네. 이게 요즘은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낮아져서 되게 많이들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예전에는 시술하면 약간의 성형수술 같은 좀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는 좀 많이 낮아진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관리라고 제가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조금 심리적인 거부감을 좀 더 낮춰드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관리 차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뭔가가 빵 하고 되는 그런 수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같이 동반해서 도와드린다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리프팅 시술과 뭐 피부 쪽의 시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시거나 부작용을 뭐 염려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우려되는 거는 효과가 이만큼 기대하셨는데 요 정도밖에 못 드리는 그건 이제 환자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피부 타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런 효과의 좀 미흡함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지 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시술하는 그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 네, 맞습니다. 님이시니까 네네. 저도 믿고 맡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술 말고도 이제 성형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방송에 복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붓기도 덜한 네. 최소한의 성형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래도 사실 보편적인 눈 수술, 뭐 코 수술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런 거는 성형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붓기가 어느 정도 가나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술하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지금 이 나이 때나 뭐 한 30대 초중반, 중반, 그리고 40대 초? 요즘에 40대 초도 30대처럼 보이시니까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상의하시는 게 눈 밑에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볼록하게 맺히면서 맞아요. 그늘지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저를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방치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를 샘플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노란색 조명 같은 것들이 위에서 내려주면 이쪽에 굉장히 그늘지는 게 생겨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볼록한 그런 지방 같은 것들이 맺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다 더 노화가 되면은 이렇게 더 튀어나올 애들이 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눈으로 눌러보면 더 보이거든요. 네, 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방들을 이제 뭐 일부는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양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 볼록한 부분을 요 아래쪽으로 옮겨주는 즉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그런 수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겉으로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수술 그리고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는 수술은 요런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붓기가 며칠 정도 가요? 바로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 2, 3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편차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수술은 뒤집어서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방들을 일부는 제거를 하고 일부는 이렇게 쫙 펼쳐주는 재배치 과정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라서 이쪽에 이제 어떤 뭐 테이프가 그런 게 붙는다던가 뭐 실밥 자국이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붓기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를 했나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한 번 받고 또 한 몇 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노화랑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이게 누르면서 지방이 튀어나온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그 정도로 예상해서 이제 저희가 재배치를 해드리는데 모든 걸 다 끄집어내거나 그런 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한 4, 5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안쪽에 있는 지방들이 또 밀려 나와서 또 블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눈 밑 지방만 재배치하는 거였던 건데 나중에 이제 노화가 되다 보면 이제 피부도 같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이제 피부도 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피부를 같이 절제해주고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해주고 이쪽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때는 정식 명칭이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과정이 생기니까 뭐 일주일 정도의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셨던 게 이제 4, 5년 뒤에 또 재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최대한 그렇게까지 짧지는 않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 후까지는 가기를 기대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드릴 거고요. 10년 뒤에는 어떤 걸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노화라는 거는.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절개법으로 해서 하는 하안검 성형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물어보신 게 굉장히 감사한 질문인 게 노년층 어쩌면 피부를 무조건 잘라야 되는 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눈밑 지방만 재배치를 할 경우에도 피부가 늘어져서 남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자르셔야 되는 과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실 게 아니라 하안검 성형술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또 변경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제 또래 20대 후반, 30대, 40대까지는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비교적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좀 하길 원하시면 맞습니다. 하안검 성형술을 바로 하는 게 더 좋다는 맞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팁이 있을 수 있다면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혜주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그런 수술, 피부를 자르는 거를 조금 최대한 뒤로 미룰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시술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눈 밑에 그런 타이트닝 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수분이나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뭐 눈 쪽으로 특화돼서 또 스킨 부스터가 나와 있어요. 뭐 리쥬란 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또 병행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50살에 수술할 거를 뭐 60살로 늦출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요즘에는 40대가 40대가 아니잖아요. 뭐 맞아요. 50대가 정말 3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맞아요. 많은 게 다 그런 식으로 관리에 도움을 받고 계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정말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그런 노화를 억지로 멈추게 해드리는 멈춘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셔야 될 그 나이의 그 흐름을 최대한 붙잡고 있는 네. 그게 이제 저희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관리나 뭐 이런 피부 시술이나 성형 이런 도움을 좀 어린 나이에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필요 없는데 권할 필요는 없는데 네. 예를 들면은 살짝의 처짐이 보이고 본인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거는 네.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수술 같은 것들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그런 시술 같은 걸로 관리를 받으시면은 점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신 얼굴이랑 아무것도 안 하신 얼굴이랑 같은 나이대에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관리는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하는 게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그냥 네. 홈케어라도 하는 게 그럼요. 좋긴 네네네. 좋은 거죠. 그럼요. 그게 다 이제 허가가 받은 상품이고 그게 효과가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런 회사에서 홍보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충분히 예를 들면 사람 한쪽만 있게 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면 확연히 10년 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보여질 텐데 네. 그렇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조금이라도 네네 하시면 좋죠. 조금이라도 네. 좀 해야겠어요. 그래도 이제 홈케어에서 드릴 수 있는 파장이나 그런 에너지 강도는 아무래도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강도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겠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충분히 이루기에는 좀 부족한 정도일 거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가받은 파장으로 이제 병원 의사가 해주는 그런 시술이 아무래도 홈케어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쪽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관리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또 제가 받아온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시술에 대해서 좀 두려움,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네네. 이런 시술이 부작용이 좀 많이 없는지 부작용 뭐 예를 들면 뭐 리프팅 레이저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눈밑 지방 재배치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는지 괜찮은지 그리고 자기가 시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사람인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네.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조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는 이래서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리프팅 레이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슈링크나 올리지오나 각각 좀 약간 타겟이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지방층이랑 살이 좀 두텁고 이렇게 투턱이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는 슈링크가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마르거나 피부가 좀 약간 얇아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분들한테는 오히려 슈링크가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 권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반면에 올리지오가 도움이 되는 부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안쪽을 타겟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지방이나 그런 층이 별로 없는 분들도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은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면서도
조금 더 깊은 층을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주파 계열로 치료를 받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이런 볼페임이 심하게 있거나 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누가 봐도 꺼져 보이는 부분은 피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그걸 같이 해버리면 더 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시술이나 시술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 판단해서 피해서 하고 또 반대로 본인도 본인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페임이 있어 보이니까 여기는 피해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 그걸 피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그리고 주사 시술 그런 시술들은 부작용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찌르다 보면은 혈관을 피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찔러도 환자분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 혈관이 있거나 해서 이제 좀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멍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콜라겐을 생성해드리는 그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결절도 최대한 수화를 잘 해서 문제 없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부위가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면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서 진행을 하고 그거는 환자분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그런 결절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피해서 하고 다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주베르곤 여기다 하지 말고 리주란 정도로 여기다 하시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페임이나 이런 결절이 보이는 위치를 대략적으로는 그 환자마다 다 파악을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보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거울 얼굴 보셔도 보여요. 아, 결절이 생기는 위치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피부가 얇은 쪽 그런 데는 이제 이미 그 저희 많은 의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라서 그건 의사가 판단할 부분이고 페임이 생기는 부분 누가 봐도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꺼져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데가 좀 꺼져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당연히 피해서 해야 되는 거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의사 네, 맞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으로 의료진의 판단. 피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다 미리 설명을 드리기는 내용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눈 근처를 수술하다 보니까 한동안 살짝 좀 약간 시야가 우리가 눈을 볼 때 한 곳을 볼 때 뚜렷하게 보이다가 눈 하나를 내리면은 두 개로 보이거든요. 약간 복시 개념입니다.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만 눌러봐도 좀 약간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구 위치가 살짝 이동을 되면은 하나로 보여야 될 게 약간 좀 두 개로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붓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복시. 그러나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잘 해드렸는데 안쪽에서 뭐 살짝 피가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뚱뚱하게 붓게 되면은 그건 이제 빠르게 병원에 오셔가지고는 피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들은 100%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다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잘 대처를 해서 해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얘기 안 한 것 중에 코 수술에 대해서도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질문 나왔던 거기도 한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저한테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코필러를 할지 네. 아니면 코 수술을 할지 네. 아니면 코필러 해보고 괜찮으면 수술을 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콧대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콧대를 낮은 분들은 코필러를 통해서 콧대를 높이는 거는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면은 코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코끝이 낮고 작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콧대는 분들한테 높은데 뭐 콧대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코끝이 낮으면서 콧대도 낮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코끝을 무시하고 콧대만 높아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아바타처럼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많이 높이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코필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코끝이 충분히 받쳐지면은 코필러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코끝이 살짝만 살짝만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코필러가 들어가야지 이걸 무시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진짜 아바타처럼 얼굴이 되는 게 되고 있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코필러가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아바타처럼 보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필러는 최대한 지양하는 게 그렇긴 하긴 하지만은 또 수술이라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너무 콧대가 없으신 분들은 그 필러를 통해서 약간 콧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에 대해서의 시술은 코필러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도 그렇고 실을 통해서 코를 높이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을 재수술 들어가다 보면은 실이 막 30개씩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 자체가 조직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코를 재수술함에 있어서 실들은 정말 좀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전에 알 수 있다면은 그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필러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 넣으실 바에는 코 수술을 제대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필러는 넣으면 다시 녹여야 되는 거죠? 필러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녹여야 되냐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퍼져서 보기 싫으면 녹이면 되죠. 그러니까 필러가 좋은 점이 이제 모양이 괜찮으면 쭉 가면 되는 거고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럼 다시 녹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필러가 있던 때 코를 내 코라고 생각하는 이제 착각이 생기니까 녹이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러를 계속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러를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면 뭐 다른데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전혀 괜찮나요? 정상적인 그런 좋은 제품을 쓰는 필러를 좋은 제품을 쓰면은요,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러로 인한 부작용이라면은 무서운 것들이 이제 뭐 피부의 괴사라던가 아니면 뭐 실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부작용인데 적어도 코필러를 할 때는 그 위치가 그런 혈관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건 당연히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의사한테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코 쪽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필러로 콧대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코끝은 제가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실이나 필러로 코끝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끝이 충분히 높은 사람은 필러도 괜찮고 하시고 싶으신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코끝 자체가 낮고 좀 약간 들려 있거나 화살코나 그래서 코끝의 조작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어떤 실이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수술로 좀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필러를 해도 되는 콘가요? 코 수술을 해야 되는 코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코끝을 먼저 보신 다음에 코끝이 낮고 퍼져 있거나 좀 뭔가 코끝을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면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끝이 어느 정도 높이고 확보가 되고 예쁘신 분이면은 필러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끝은 그럼 주로 어떤 걸 넣나요? 연고를? 코끝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재료는 내 자기 연골입니다. 그래서 코끝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놓으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겼을 때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이렇게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구조물이 예를 들면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던가 내 거 아니면 귀연골이라던가 그런 내 거 그런 것들을 써서 높이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 재수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재료가 없거나 좀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 늑연골을 써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제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이라는 걸 사용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한테서 나온 연골 그런 것들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인공물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나 메쉬 뭐 그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골, 자가 연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하는 편이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증 연골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긴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끝은 내 연골로 받쳐주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많아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점이 보톡스를 자주 맞게 되면 또 아무래도 보톡스가 좀 간단하게 느껴지는 시술이니까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어때요, 원장님? 보톡스는 정말 내성이라는 단어가 같이 함께 검색이 되는 키워드일 정도로 내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의료진이 봤을 때에도 자주 너무 많이 원하시는 분은 내성이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 보톡스도 그렇고 근육 보톡스나 주름 보톡스도 그렇고 적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가 한 3-4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효과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뭐 한 3, 4개월 때부터 효과는 떨어지긴 합니다. 3개월마다 맞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항상 내성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맞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개월마다 맞으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정말 걱정이 되고 나는 내성이란 걸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아마 그래도 뭔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그 보톡스가 이제 어떤 특정 불순 단백질에 이제 항체가 생기면서 내성이 생기는 게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최대한 걸러내고 그런 퓨어한 그런 보톡스 톡신 그것만 남겨놓은 제품들이 나온 게 수입산이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제오민. 그게 이제 수입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에서는 코어톡스라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기존의 보톡스 가격보다는 코어톡스가 훨씬 더 비싸고 제오민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수입과 국산의 차이가 있냐? 그거는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수입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오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효과는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산 쓰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설득이 되시는 분은 코어톡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성 그 자체를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난 무조건 내성 없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코어톡스나 아니면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써서 그걸 이용해서 주름 보톡스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물기 희석해서 스킨 보톡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성에 대해서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처음에 권해드리는 그냥 국산의 보톡스를 쓰면 내성이 무조건 생기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하신다면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나는 무조건 내성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아예 없는 경우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제품 자체를 조금 더 퓨어한 제품을 쓰신다면은 가능할 거고 그게 이제 제오민은 수입산 그리고 이제 코어톡스는 국산 그렇게 해서 선택하셔서 맞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톡스의 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년에 한 2번, 3번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이라 하면은 보톡스를 놨는데 효과가 없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네. 보통은 그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 보톡스로 면적을 줄여놓고 하는 게 효과가 좋다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살을 많이 뺀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를 하는 게 효과가 더 많이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맞나요?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일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일정 부분은 틀린 얘기인 게 리프팅 레이저가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을 면적이 있으면은 넓은 면적이 줄어드는 게 더 쉽지 작은 면적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간 지방층이 좀 더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슈링크나 뭐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먹으니까 더 보이는 가시 효과는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고객님들이 기대하는 거는 슬림한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V라인. 그거는 리프팅 레이저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줄어들면 당연히 리프팅 레이저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리프팅 레이저 자체 효과 자체는 당연히 이제 뭔가 면적이 넓은 분들이 더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외모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는 당연히 더 슬림한 라인 살이 없는 게 더 예쁘다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도 다이어트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가 그 리프팅 레이저 효과랑은 크게 효과가 차이를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일 그게 중요한 거니까 결국 맞아요.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진행하시는 게 살 빼고 해야지 해서 그 시기를 못 찾는 것보다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하신 그 중요한 일정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시술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일단 먼저 받으시는 게 더 순리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늦추기 위한 핑계.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네. 그럼 원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보조개 시술에 대해서 또 네네.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보조개는 간단한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개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조금은 약간 이렇게 점만 톡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선식으로 살짝 들어가주는 보조개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그 방식을 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은 수술적인 접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용하고요, 입안에 살짝 절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뭐 수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 수면이 불편하시면 맨정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마취는 하기는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살짝 절개, 그 다음에 이쪽 위치를 정한 부분에서 실을 이용해서 보조개를 만드는, 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큰 수술이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그렇지만은 효과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층이 툭 갔다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서 저랑 진료를 해보시고, 요건 보조개를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케이스면은 진행을 도와드리고요. 했는데 약간의 흔적밖에 안 생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판단해서 그 정도도 괜찮아요 하시면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상의하실 거는 두 개가 대칭적으로 생기는 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그냥 한쪽만 보조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한쪽만 진행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혜주님은 양쪽이 예쁘게 다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똑같은데 생기면 또 그것도 약간 좀 밸런스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라서, 만약에 해더라도 살짝 위치를 다르게 한다거나 좀 크기를 다르게 한다던가 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가 낫지 않을까 싶고, 한쪽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요즘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모양도 수술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가요? 위치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모양 자체는 이 탄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신기하네요. 네. 이제 안 되는 게 없는 네, 맞습니다. 현대 의료기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너무 네. 많이 이제 여쭤보고, 마지막 하나 더. 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장님. 너무 많이 여쭤보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변에 이제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곧 결혼하는 친구들이 꽤 네네네.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신부 관리 혹은 결혼식 전에 받으면 좋을 관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술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받으시면 좋죠. 네, 다 받으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또 언급 안 된 게, 보통 신부님들은 목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승모근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둘 수 있는 거는, 가장 유명한 시술은 여기 승모근 보톡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서 목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결도 좋아져야 되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 예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사진 촬영 전에 이제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사진 촬영 뭐 한 2-3주 전이나 좀 이렇게 멍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없어지고 하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한 달만 잡고 하면 되나요? 한 달이면 충분하죠. 그 시술의 효과는 그때쯤부터는 이제 최대로 보이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3-4달 정도는 하면은 좀 시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웨딩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웨딩 촬영이 보통 결혼하기 한 그래도 몇 달 전에 하잖아요. 그다음에 원장님 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결혼식 전에 또 한 달 전에 또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 패키지 그렇게 내놔도 잘 좋겠네요. 근데 그렇네요. 저도 받고 싶네요. 언제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까지 이제 저는 다 여쭤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게요.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용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시는구나라고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는 되게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궁금했던 거 또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모든 게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영상 보고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로열TV에 찾아주신 혜주님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많이 질문 주신 것들 이렇게 뜻깊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로열TV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주님.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신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로엘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저도 사실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구독 중이에요. 뭔가 너무 민망한데 네, 저는 근데 좀 안 올린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제 본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혜준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여서 구독자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제 한번 들려서 구독해 주시면 또 저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제 여기 띄워주실 것 같은데 하이디하우스라는 웰니스 센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웰니스 센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또 한번 여기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꼭 와주세요.